중국은 국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적자 나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면 국가가 자본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회사는 5%나 10% 정도만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 90%는 국가 펀드나 지방 정부 펀드가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럼 사업을 말아먹어도 10% 정도만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많이 짓고, 지금 전 세계에 한 42개 정도 공장이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22개가 중국이 짓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는 적자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돈이 아니라 제품만 나오면 돼.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사라고 합니다. 최근 경기 부양 효과로 급등한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주가는 1년 동안 내렸던 거를 불과 2주 만에 다 제자리를 찾아간 그런 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건데, 아마도 이제 경기 바닥, 그 다음에 주가 바닥, 거기에 이제 정책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부양책을 낸 것, 그 세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투자가 뭐냐고 그러면 싼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증시가 최근 3년 동안에 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유일하게 사상 최저치를 갱신한 게 중국 증시였고, 그래서 싸다. 이게 이제 중국 개미, 중국 기관, 또 외국인들까지 같이 가세한 것 같아요. 부양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중국이 증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계속 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독감 환자한테 그냥 진통제를 계속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증요법으로만 대응을 하다가 이제 이게 8개월, 9개월 넘어가서 상태가 더 심해지니까 아예 정맥 주사를 놨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에다 바로 주사 놓으면 바로 효과가 나죠. 구체적으로 뭐냐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증시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같으면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대주주들이 자사주 살 때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 돈은 100% 중앙은행이 재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증시에 개입하겠다는 이제 의사 표시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를 정책금리 낮추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를 같이 낮춰서 중국이 예금이 한 26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준율을 한 50bp 낮췄거든요. 그럼 대략 한 1조 3, 4천억 정도의 돈이 풀리는 효과? 이제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하고 부동산이 이제 문제였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고, 증시에 대해서는 대략 한 8천억 위안 정도? 그래서 우리 돈으로 줬을 때 150, 60조 정도? 이 정도 되는 이제 증시의 직접적인 매수. 그래서 한 5천억 위안, 한 95조 정도 되는 돈은 이게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가진 자산을 그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면 그만큼 돈을 대출해 주겠다. 근데 단 그 대출 자금은 주식 투자에만 써라. 그리고 이제 대주주들한테 대해서도 한 3천억 위안 정도, 그렇쳤을 때 한 60조 정도? 이 정도를 중앙은행이 대출해줘서 주식 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앙은행하고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증권감독원이 우리 같은 코스피 200, 그래서 중국의 지수에 편입된, 예를 들면 CSI 300에 편입된 종목들은 회사가 주가 관리하고 시총 관리하는 계획을 당해라. 그 얘기는 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복등했냐고 그러는데, 중국 기관 또 외국인 개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주식을 상가상칸 이유는 중앙은행이 돈 대주고 상장회사가 주가 관리하고 금융기관이 주식을 사는 그런 이제 구도를 만들었던 거죠. 말씀만 들어도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나요?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국의 소비, 수출, 투자, 생산 보시면 투자 중에서 부동산 투자 빼놓고서는 다 플러스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가 2%로 떨어진 거, 요게 이제 문제인데, 중국은 GDP에서 56%가 소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세계 공장, 그래 수출 안 되면 죽는다 그런데 그건 엉터리 얘기고요. 내수가 이제 죽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통상 이게 한 10% 돼야 되는데 2%로 떨어진 게 문제인데 이제 왜 이러냐를 보면은 중국이 최근 3년 반 동안에 부동산, 플랫폼, 사교육 업체를 세게 규제하는 바람에 소비 심리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의 시가총액이 대략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반 동안 GDP 한 48%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국민들이 벼락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5억 되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10만 원을 샀는데 5만 원 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이제 GDP 영향을 크게 주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낸 거죠. 경기를 살리려면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심리를 살려야 되는데 소비 심리에 가장 중요한 게 주식하고 부동산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두 군데다 바로 이제 센 조치를 이번에 낸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중국의 경기에 발목을 잡은 그 두 가지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열광을 한 거죠. 실제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 보면은 중국의 뭐 그 만두집 아주 유명한 만두집이 대만에 문 닫았다. 미슐랭에 뭐 별 4개 받은 5개 받은 식당이 문 닫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거 중국의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유소 기름값하고 똑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300여 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예를 들어 압구정동에 있는 저 주유소는 줄 서갖고 차에 기름 넣고 저 김포로 나가는 외곽에 있는 이제 주유소는 뭐 손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걸 보고서 이게 주유소 경기 좋냐고 얘기를 할 때 강남에 예를 들면 주유소를 보면 아 주유소 대박 났네 얘기하는 것이고 김포나 양평이나 이제 구리 넘어가는 변두리에 있는 걸 보면 아 주유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에 관련되는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을 이제 전체로 확대해서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가 역대로 나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중국의 소비는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2% 정도로 10에서 2%로 한 8%포인트 정도 성장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지금 6분기째인가 8분기째인가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누가 더 심하냐는 건 이제 거기에 간단히 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만 이제 그 상경을 쓰고 사실은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미슐랭 식당 문 안 닫았나? 우리도 최근에 보면은 흑백 요리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학교 급식 이거는 이제 급식하는 이게 크게 인기를 이제 끌 정도로 우리도 이제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 어쨌거나 중국의 경기 나쁜 건 맞다. 그러나 그 정도가 한국보다는 우리는 마이너스 중국은 2% 플러스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특정한 부분에 뭐 이게 거지들이 뭐 길거리에 있고 무슨 식당이 다 문 닫았다 이것은 과장이고 우리도 뭐 외곽에 가면 식당을 다 문 닫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과한데 그 중국인들이 최근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소비 감소를 지금 느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중국이 정부 당국이 이제 고단위 처방을 이번에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중국의 정책이 파격적인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소비하고 부동산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 부동산 회사들이 2021년부터 매출액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부동산 포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정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가격이 뭐 내리 3년 반 동안 떨어졌으니까 뭐 10억짜리 5억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고평가는 이미 끝났고 뭐 버블이 터졌다 이거는 버블이 아니라 이제 지하실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은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런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중국이 국경절 연휴였는데
국경절 연휴에도 부동산 중개소는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수출 중국은 뭐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수출 좋아요. 8% 다 이렇게 가 있고, 이게 투자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공업 생산, 뭐 서비스 생산, SOC 투자, 제조업 투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하고 부동산 요 두 군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콕 집어서 이제 고단위 처방을 지금 한 거라서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지만, 그래서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죠. 그래서 한 분기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소비가 지금 2% 되는데 이게 3, 4, 5%로 회복한다고 하면 정책의 약발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봐서는 최악의 상황에 정부가 손을 댔기 때문에 지하실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고, 오히려 이제 턴어라운드 쪽에다가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 정책에 효과가 있냐 없냐는 결국은 돈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금융으로 다시 증시로 돈이 몰린다고 하는 것은 뭐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부양책의 강도나 이 크기를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이 턴어라운드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에도 그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왔었나요? 그래서 부동산도 한 7가지 정책을 이번에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나서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이제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법이 뭐냐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미분양제 아파트를 지방정부가 사가지고 그것은 이제 임대주택을 걸린다. 그럼 재고를 줄여주고, 부동산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땅을 사서 그냥 나대지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에 몰려서 자금난이 생기는데, 이 땅을 은행이 다시 사주겠다는 거예요. 사줘서 은행한테 이제 대출을 받은 돈을 갖고 유동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집을 예를 들면 30% 다운페이를 내고 70%는 30년 모기지로 사요. 근데 이번에 뭘 했냐면 그걸 15% 낮춰줄게. 그 원래 집을 한 채 살려고 했는데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을 늘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이번에 당연히 낮췄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은 베이징이나 샹하이나 이런 이제 대도시에는 자기 호적이 북경이나 상해나 심천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외지인이 집을 살 수 없게 돼 있었는데, 근데 또 우리도 그렇지만 다 대도시에 집을 사고 싶지 뭐 시골에 집을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 외지인들이 대도시 집 구매가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걸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집을 살 수 있는 대도시의 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매력을 이제 높여줬다. 뭐 이런 류의 정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소들이 휴일날 일주일 동안 중개 국경을 다 놀거든요. 그런데 문제로 놓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초반에 부동산이나 증시를 규제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가 초반 규제를 바꾸려는 걸까요? 그건 이런 거죠. 단계 정부 시작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중국의 꿈,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어쩌고 하는 구름 잡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 나하고 내 생활에 뭐 좋아진 거 있어? 이제 거기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니까 3기 정부를 집권하면서 조금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근데 공동부유를 하는데 이게 뭐 구조적으로 나쁜 놈이 새 놈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플랫폼 기업, 자연 독점, 이제 부모 등골 빼는 교육업체, 요 3개를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뭐 말은 맞지만 정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규제는 길어야 1년 반 하는데 이걸 내리 3년 반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동산이 다 죽었고 플랫폼이 다 죽으니까 지금 중국은 뭐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든 소비를 이 핸드폰으로 하는 나라인데, 이거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소비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소비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규제 다 풀었고 부동산 규제 다 풀었고, 오히려 이거를 이제 부양하는 조치로 이번에 돌아선 것이 이번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정부가 사고 친 거를 정부가 결자 해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다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공동부유는 제가 볼 때는 2035년, 2050년까지 장기 정치 아젠다고 지금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그걸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는 정부의 어떤 문건에도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싹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 접어둔다는 얘기죠.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장비, 기술, 서비스를 다 중국에다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끝났을 뿐만 아니라 폭망했다 이런 시각이 넘쳐나죠. 그러나 이제 이게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끝난 것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대거 부도가 났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게 반도체에서 손 턴다 이런 쪽에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중국이 작년에 그 2022년에 부도난 회사가 5,700개가 반도체 회사가 부도났는데 2023년에 1,900개가 부도났어요. 거의 2배 가까운 부도가 났으니까 이게 한 거 맞죠. 근데 이게 뭐가 오류가 있냐면 이게 창업을 몇 개를 했나 봐야 되는데 2022년에 63,000개, 2023년에 74,400개가 창업했는데 그중에서 10,000개가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봤을 때 2017년 이후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238,000개가 이게 창업을 했고 부도난 회사가 24,000개 정도 돼요. 그럼 대략 봤을 때 한 10%, 창업한 거에 10% 정도가 부도가 났고 90%는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면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 자초됐다, 포기했다는 얘기는 엉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냐는 건데 재미난 게 바로 그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누가 봐도 파운드리 1등은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이 2등인데 그 사이에 파운드리에서 중국은 한 5등에서 6등 겨우 했었는데요. 금년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SMIC가 이제 대만의 USMC를 제끼고 3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재를 받으면 주고 없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또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즈를 놓고 보면 이게 TSMC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그것의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SMIC가 우리 삼성전자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게 왔냐 하는 건데 최근에 그 중국이 미국의 뒤통수를 한번 세게 쳤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2022년부터 예를 들어서 첨단 파운드리는 14나노 이하는 장비도 기술도 이건 서비스도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봤는데 작년 9월인가요? 러먼드 상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러먼드 상무장관이 일정 끝나고 돌아가는 바로 그 전날 저녁에 하웨이가 7나노 기술로 만든 이 반도체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진짜 뒤통수 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고,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를 보면 그래서 이게 시칼신공이라고 제가 얘기를 어디 칼럼에 썼는데 그 지금 이제 7나노 이하를 하려면은 이제 EUV 장비를 써야 돼요. 그 노광 장비를. 근데 중국은 EUV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한 그레이드 낮은 DUV 장비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대량 회칼로는 회를 단박에 이제 회를 칠 수가 있는데 회칼이 없어요. 둔탁한 시칼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회를 뜨긴 뜨는데 어떻게 뜨냐면 시칼 가지고 4번 이제 썬 거 또 썰고 또 썰고 해서 4번 썰어서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상직선에서라도 인건비, 수율 이게 훅 낮아지죠. 그럼 원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회사들이 다 국가 겁니다. 국유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적자 신경 쓰지 말고 제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시칼신공 이거 조심해야 된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번에 보면 반도체 보조금을 520억 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80억인가는 R&D고
설비 투자에 가는 것은 뭐 그중에 390억 불인가 그래요. 그래서 대략 한 54조 정도를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이 이번에 3기 국가 반도체 펀드를 만들면서 거의 64조 되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금 지급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 사이에 미국이 봉쇄해서 가만히 있었냐 뭐 이런 건데, 보시면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얼마를 했냐를 보면 지금 그 리소그라피라고 하는 게 그 문제 노광 장비입니다. 근데 요거는 중국이 전혀 못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지금 네덜란드 ASML에 그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 미친 중국이 90나노짜리 이미 만들었고, 얼마 전에 60나노짜리를 상용화했고요. 지금 28나노짜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의 수준을 보면 지금 이제 뭐 선진국들이 한 5나노짜리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이 무리하면 28나노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보면 한 3단계 정도 요 정도 격차를 지금 줄여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그것 말고 이제 뭐 에칭 장비라든지 뭐 CVD, CMP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대략 28나노는 거의 상용화를 했고요. 이제 7나노 레벨까지 거의 다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노광 장비 빼놓고는 중국이 거의 다른 나라의 수준들을 따라온 거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되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중국이 미국의 강한 봉쇄에도 이런 정도의 국산을 한다는 거를 진짜 무섭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중국이 망했다, 뭐 이제 끝났다, 이 팩트 체크를 안 해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으면요, 미스테이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은 강력한 제재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반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나노짜리, 3나노짜리 첨단 반도체 팹을 하나 지으려면 대략 한 250억 불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근데 파운드리에서 매출액이 250억 불 되는 2023년 기준으로 되는 나라는 TSMC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도 뭐 140억 불 그 정도고, 삼성마저도 이 파운드리 전체 매출액을 갖고서도 라인 하나를 지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분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분사하면 돈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을 태워서 반도체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 이게 중국은 국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적자나 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면 국가가 자본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투자를 할 때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중국은 이제 회사는 5%나 10% 정도만 돈을 집어넣고 나머지 90%는 국가 펀드나 지방 정부 펀드가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럼 사업을 말아먹어도 10% 정도만 날아가는 것이고 90%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도 많이 짓고, 지금 전 세계에 한 42개 정도 공장이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22개가 중국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는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잘 못하죠. 근데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 자본주의는 적자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돈이 아니라 제품만 나오면 돼. 그리고 이제 서방세계는 수율이 안 나오면 그거 문 닫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이 왜 지금 HBM에서 그렇게 헤매냐고 그러면, 결국은 HBM이 돈 안 된다고 보고 그 사장이 사업부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날려버리는 후유증이, 그리고 날려버린 사업부의 사람들이 다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삼성의 뒤통수를 크게 친 거죠. 근데 똑같은 의미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이제 자금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또 아마 그 매경인 거 어디 보면 전 세계 대학교 랭킹이 나와요. 그 랭킹에 보면 우리 서울대학이 60몇 등이고요. 중국의 칭화대학이 전 세계 랭킹 12등, 그 다음에 뭐 북경대,复旦대, 저장대, 그 저장대가 중국에 4등하는 대학이
전 세계 랭킹 47인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인력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이 실력을 아껴보면 되는 것이 중국의 대학의 순위도 우리보다 월등히 더 높지만 중국의 탑4 대학이 우리 한국의 1등 대학보다 순위가 훨씬 높다는 거고, 중국의 1년에 대학생이 한 1180만 명 정도 되는데 졸업생이, 그중에 대략 50% 내외가 이공대생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반도체 쪽 하는 애들은 중국도 굉장히 이제 엘리트가 가게 됩니다. 14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2등하는 경제 규모의 돈을, 그리고 한국의 20배 가까이 되는 그 엔지니어 인력들이 반도체만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이제 미국 언론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리바이벌 해가지고 중국 반도체 끝났어, 저거 굴기는 안 돼,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착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중국의 굴기에 우리가 뒤통수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적 경쟁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미국과의 격차도 궁금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하는데 생산을 못해요. 한국은 반도체 생산도 하고 기술하는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 D램에서는 대략 뭐 예측 심하다 그러지만 2년에서 한 3년, 그다음 파운드리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얘들이 28나노 뭐 이제 이걸 양산하고 있고 이제 7나노를 이제 몇 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대략 한 4, 5년 정도의 갭, 뭐 그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 더 단축시키냐는 것의 문제고, 지금 있는 갭이 얼마나 크냐 보다가는 예전에는 중국이 감히 첨단 반도체 뭐 이런 걸 국산화한다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었어요. 어떻게 한국을 따라가 TSMC를 따라가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니까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게 중국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굉장히 나는 지금 팩트 체크를 몇 가지를 했지만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든 아니면 무시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뭐 별 볼 일 없는 이제 곧 망할 이제 나라 기술 이렇게 오인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정부 주도 발전 방식이 서방 세계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이제 세게 밀면 죽음의 길로 바로 더 빨리 가는 거죠. 근데 방향이 맞았다고 그러면 이건 고속도로 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대만이든 정부가 다가 들어가 가지고 돈을 태우고 그게 천문학적 자금을 퍼넣는 보조금을 주는 그 구조예요. 근데 중국이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금 넣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한국이 문제인 것이 우리는 미국, 일본, 뭐 대만, 유럽이 다가 작게는 40조, 많게는 70조의 돈을 퍼넣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는 반도체 보조금은 줄 수 없어요. 이게 정부의 이 방침이죠. 이유는 재벌 기업한테 국가가 보조금을 줘?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면상의 이유는 재정 적자가 이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오류가 있냐면 그럼 미국은 재정 적자 안 나냐? 유럽은 재정 적자 안 나냐? 중국은 안 나냐? 다 재정 적자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규모 돈을 넣는 것은 지금 세상은 AI 전쟁 시대예요. 근데 AI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머스트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한국이나 대만 같은 작은 나라한테 6조씩 7조씩 공짜 돈을 주면서 공장을 세우게 하냐 하는 것은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를 가져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AI 전쟁 시대에 이건 군수 물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이 왜 거기다가 수십조의 돈을 넣냐 그러면 이건 국방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재벌에 주는 보조금 이건 안 돼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스크는 방향이 잘못되면 이것은 치명적인 리스크인데 중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대만까지도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게 틀렸냐?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위험성은 결국은 그게 그렇게 투자가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리스크는 다 한국으로 옵니다. 지금 표 하나 다시 보시면 중국이 반도체 장비 수입 현황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을 드린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짓고 있는 40여 개 반도체 중에서 절반을 중국이 짓고 있는데 23년에 19년 대비해서 장비 수입 증가율이 94%나 늘어났는데요. 네덜란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다가 이제 증가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마이너스 38%. 한국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반도체 국산을 하면서 거기에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국산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가 있는 최고급의 인류 제품은 국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보다 못한 이제 2류, 3류 제품은 그건 한국이 만드는데 이것부터 대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는 우리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린 그런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한테 우리가 저렇게 많이 짓는 걸 팔아먹으려면 우리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장 자체를 잃어버리고 시장은 커지는데 우리는 팔 게 없어가지고 저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현재 반도체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삼성이 어려운 거고 한국이 어렵다고 하는 건 약간 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하고 CPU나 GPU가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뭐 AI든 컴퓨터든 노트북 돌아가는데 GPU, CPU는 다 미국하고 실제적인 대만 회사들이 이걸 다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AI 쪽에 뭐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시총이 세계 1등, 2등을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를 하루아침에 대폭락시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칩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이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메모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 마이크론 세 개가 공급하는데 전 세계에서 마이크론은 아직 뭐 엔비디아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삼성도 좀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콜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 못하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이게 어떤 제품이든 로직 제품에서는 미국이 잡고 있지만 그걸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메모리도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인가 어디서 뭐 HBM이 공급 광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건 엉터리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반도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삼성이 지금까지 한국의 D램을 주도했고 또 세계 1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삼성의 주가가 이게 뭐 5만 원대까지 훅 떨어지니까 위기라고 보는 건데 그거는 삼성의 위기고 반대로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고 있고 삼성도 그렇다고 저는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엔비디아 이외의 이제 서플라이들한테는 다 삼성이 공급받고 있는데 1등하는 회사한테는 이제 1등하는 제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사업 이게 이제 중국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핸드폰 가입자 수의 그 20%, 30%를 차지해요. 거기서 이제 핸드폰 매출이 애플이나 샤오미를 못 이기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고 반도체에서는 이제 뭐 일반 D램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HBM에서 하이닉스 때문에 밀렸다는 것 그게 이제 주가가 영향을 받으니까 한국 반도체 위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조금 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후자망에도 3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이 뭐 40년 가까운 반도체에서 구력을 쌓았고 최근 1년 사이에 이제 저런 여기도 물론 전임 경영진들의 오판이 있었어요. HBM 돈 안 된다고 그 사업부 다 없애버린 것이 그 인력하고 이제 노하우가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으로 흘러간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시력이 실력이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좋냐는 건데 그거는 2.0, 1.5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죠. 그래서 삼성의 전임 반도체 책임자들의 이제 통찰력이 좀 떨어졌던 것이 지금 삼성이 헤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그러나 삼성이 가진 이제 역량 또 시스템 그 사이의 기술 이것을 다시 잘 조합한다고 하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본다. 이거는 조금 과한데 오로지 이제 주식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은 1등하는 놈이 2등하게 되면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보시고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에서 뭐 엄청난 위기다. 이건 좀 과장돼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존 리튬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혁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세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전해액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전고체를 하게 되면 일단 용량이 더 커지고, 두 번째는 충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세 번째는 화재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개의 그 차이는 이렇게 돼 있죠. 내부 구성이 다르고 이제 외부 구성도 지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에 한국에 이제 불이 나면서 그 인천에서 사고도 크게 났고 그래서 막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배터리 문제인지 어떻게 보면 화재 경보기의 문제인지 사실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리튬 배터리보다는 지금 LF 배터리, 그래서 이게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빈도수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제 배터리 문제는 뭐 리튬은 구조적으로 그런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 끄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BMS라고 그 배터리 그 안전 시스템, 요거를 어떻게 더 이제 잘 만드냐 하는 것에 변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금 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새로운 물질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BMS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고성능으로 만드는 것, 그런 이제 코스는 올라가겠지만 그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최근 중국 배터리 산업의 투자나 경쟁력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 2, 3등 걸 쓴 거냐 아니면 7, 8, 9, 10등 이하 걸 쓴 거냐 그러는데, 지금 뭐 인천에서 어디 벤츠 그 불난 것은 중국의 탑랭커의 배터리를 쓴 게 아니고 벤츠가 자기가 투자한 10등 이하짜리 회사에 걸 쓴 거죠. 근데 뭐 우리는 그거 잘 모르니까 이제 중국 배터리 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배터리 세계 1등입니다. 기술이든 뭐 그 시장 점유율이든 전 세계 배터리의 거의 65%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우리가 한 3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배터리는 예전 같아서 모든 것의 첨단 산업 미국 1등인데 배터리를 미국은 못 만듭니다. 그래서 1등이 중국, 2등이 한국, 3등이 일본, 이 세 개 나라가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뭐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든 나라가 저렇게 됐냐면, 첫 번째는 중국은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뭐 이런 것에 전 세계 원자재를 이거를 거의 뭐 60에서 90%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걸 갖고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터리는 전기차의 원가의 거의 한 40%, 우리 한일 그 현대 같은 경우를 보면 46%가 전기차의 코스트가 배터리인데, 그 가장 싼 원가에 광물을 확보하니까 배터리 원가가 그만큼 경쟁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자동차를 만드니까, 자동차에서도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의 63% 전기차에 그 정도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작년 4, 4분기를 보면은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넘어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갖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는,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그 생태계 확보하는데 이제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가, 우리도 그렇지만 배터리 3사가 중국 들어갔다가 결국은 보조금을 못 받고서 이제 나왔는데,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배터리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시장에 있는 곳을 공장 찌라는데, 중국이 정부가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전기차 산업을 무지 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같이 커져버린, 그래서 전기차가 세계 1등 아니까 배터리도 세계 1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 비해서 중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우세였었는데, 지금은 우세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비슷비슷하다, 이제 그런 정도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제 누가 이기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승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돈이 있고 이제 인력이 있고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전고체는 뭐 일본이나 한국이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뭐 2026년부터 그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요것은 차트에도 나오지만 리튬이온의 그 함량을 좀 줄이는, 그래서 불날 위험을 좀 줄이는 전액 비중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에너지 저장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전고체, 그래서 전해질도 좀 쓰고 전액도 쓰고 이제 고체도 쓰는 그런 형태로가 아마 2025년 6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는데, 약간 상황이 다른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고체 물질이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고 폴리머계가 있는데 요게 각각 특성이 달라요. 물성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 황화물계 쪽에 이 포커스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산화물계나 폴리머계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각자의 뭐 장점 단점이 있기는 하고, 그래서 진검승부는 2026년에 난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에서는 전고체에서 결판 난다.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빨리 개발하는 쪽은 시장을 진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 쪽에 지금 상황이고, 뭐 한국과 중국과의 지금 기술 격차는 누가 우위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장은 중국이 월등히 거의 한국의 2배 가까운 점유율로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전기차가 많으면 당연히 자율주행도 하는데, 그래서 좀 웃기는 것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면 FSD 그거를 중국이 라이선스를 줬어요.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그래서 그걸 왜 줬냐 하면은 이게 중국이 바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살을 내주고 뼈를 이제 취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빅데이터는 무지 많지만 그걸 갖고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건 AI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보다 떨어지죠. 근데 테슬라한테 이번에 라이선스를 주면은 테슬라가 그걸 갖고서 AI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걸 중국 회사들이 베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그 노하우를 중국은 이제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뭐 자율주행 AI는 테슬라가 1등인데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 미국이지만 2등은 절대 2등은 그건 또 역시 중국이다. 근데 그 격차가 얼마나 크자는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나 그걸보다 크진 않다. 앞으로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할 비중과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심각하게 사실은 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 자동차는 뭐 일체적으로는 뭐 석유 가격이라든지 뭐 화재 사건 때문에 전기차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대세는 전기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배터리 시장의 그 65%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63%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대의 이 생태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는 자동차 그러면 미국이 원조고 명차는 이제 독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에서는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명차, 중국이 최대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독일의 폭스바겐 포함해서 BMW, 벤츠가 다가 전기차에서 헛발질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제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세계 평균으로 보면 17%고 중국은 지금 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40%를 넘어갔고, 그래서 10대 사면 4대가 전기차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세가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의 궁극적인 이제 방향은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데, 이것은 결국은 AI가 지능지수는 들어가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능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3분의 1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아지는 빅데이터가 이게 자율주행의 지능지수를 미국, 유럽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속도로의 지능을 계속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를 거기에 선생님으로 갖다 앉혀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석유 자동차에서는 중국이 세계 봉입니다. 중국 가보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다 있어요. 그러나 전기차에서는 반대로 이게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 확실하게 있고, 이제 테슬라하고 맞먹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게 되면 품질 경쟁력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뭐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분의 1씩 떨어지는 러닝커브 이펙트가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캐파, 지금 같은 이제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건 전 세계 최강의 전기차 산업이 중국에서 탄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 독일이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자동차 개발했고 최대 생산국이었지만 독일이 잘 팔 수 있었던 것은 BMW, 벤츠, 아우디가 소위 명창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퀄리티, 성능.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격 싸움에서 가격은 기본이고 거기에 성능을 얼마나 더 집어넣냐, 이제 자율주행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냐에서 승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성에서 승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차는 앞으로 이 가격 전쟁이 아닌 명차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결국은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판다고 이제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니고 결국은 자율주행에서 또 편의 기능에서 얼마나 더 다양하고 이제 높은 성능을 넣냐 여기를 정말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원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 경제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모택동 시대로 돌아간다는 건 조금 과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계 2대 경제권이고 세계 최대의 그 무역대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커요. 근데 이런 나라가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 그러면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런 자살행위를 선택할 거냐? 그건 뭐 명약화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 사회 통제를 심하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차트 보시면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이제 2012년부터 22년까지 중국의 꿈이라는 국정 아젠다를 갖고 정치를 해왔고 중국은 이제 중국도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 주석의 임기를 정해놨어요.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에 시진핑 헌법을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러는 연임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3기 정부인 2023년부터는 사실은 2022년에 숟가락 놓고 내려와야 될 정권이 지금 5년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왜 이제 뭐 누구는 금태둘렀냐 이러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보이지 않는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누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회 통제가 이제 심해진 건데 거기에 묘하게 이제 코로나 3년이 같이 걸렸고 그래서 코로나는 뭐 중국이 엄격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사회 통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해석하면서 중국이 마오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팩트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정권 안정을 위한 통제가 늘어난 것이지 이것이 경제를 다시 이제 폐쇄 경제로 돌리는 마오시대는 그건 너무 과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과 이전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최근 한 7년 동안 너무 나댔다. 등소평에 도황양해라. 자기 실력을 드러내지만 숨어 있어라. 그런데 시진핑이 너무 실력을 빨리 드러내가지고 지금 매를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는 중국이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뭐 전 세계 GDP의 5%, 3%, 2% 이렇게 빌빌거릴 때는 뭐 숨을 데가 있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 GDP의 70%에 달하는 세계 GDP의 6분의 1이 되는 나라가 어디 숨냐는 거죠.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미국의 70%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좌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압박 들어온 것에 대해서 중국이 선택한 것은 이것은 이제 장기전으로 가자. 이게 중국의 이제 전략이고 이게 이제 과거에 중국이 뭐 10% 성장했던 시대에 비해서 5%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주로 나오는 중국 폭망론의 배경인데 그건 뭐가 엉터리냐면 그 10% 성장을 했던 장점인 시대의 GDP하고 지금 시진핑 5% 성장하는 시진핑의 GDP의 규모가 그 사이 29배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배, 29분의 1 되는 시절에 10% 성장하는 것하고 이게 29배가 커진 상태에서 5%, 1% 성장하는 거가 그 같은 기준으로 보면
시진핑 대 1%는 장점인데 29%를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 사이즈를 감안하지 않고 절대 성장률이 떨어진 건 보고 중국은 망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오류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이즈 이펙트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시진핑이 왜 이제 사회 통제를 강조하냐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권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 이게 독재자라고 얘기를 듣냐 그러면 중국은 7명의 상무위원을 이 사람들이 모든 중국의 국가행사에는 7명이 나오면 국가행사고 한 사람이 나오면 국가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7명의 상무위원들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지도 체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권력이란 건 뭐냐면 이 7명 중에서 4명을 자기 사람을 심으면 자기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보면은 제가 색깔을 넣었는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회색, 빨간색이 있는데요. 시진핑 2기 정부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섞여가지고 각 계파들이 골고루 들어가면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 있었는데 시진핑 3기 정부를 보시면 좀 빨개요. 7명을 다 시진핑 사람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독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지도자들하고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 못 되면 폭망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게 과거의 그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시진핑의 행보를 봤을 때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민심이 이게 바로 천심이고 그게 경제 성적표입니다.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GDP의 56%가 지금 소비의 나라예요. 소비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소비 증가율이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이게 훅 떨어지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소비 심리가 있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비 심리가 2000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민심이고 시진핑이 잘하고 있냐 못 보고 있냐는 숫자로 보자면 이걸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최악이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는 코로나라는 100년 만에 온 이제 전염병이 하나 있었고, 근데 전염병이 중국만 있었냐? 다른 나라 다 있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정책 당국자들의 헛발질이 이게 GDP의 거의 48% 되는 자산 가치 폭락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돈 잃으면 이제 정권의 화살을 돌리고 요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최근 2021년 이후에 3년간의 성적표는 바로 요거다.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는 이 소비심리 지표로 보면 답이 있는데 최악이다. 중국은 우리처럼 여론조사를 하네요. 그래서 이 소비심리로 보면 되는 거죠. 최악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 한중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그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지금 최근 10년간 한중 관계를 그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소가 이제 점수를 도표한 건데 2017년에 이게 3.3이었어요. 최저. 그런데 2023년에 이게 3.3으로 최저로 왔어요. 그래서 사드 이후에 최악이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드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싱하이밍 그 대사가 중국 편에 쳐야 된다. 안 쓰면 후회할 거다고 하는 이제 망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해서 사드 사태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이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이제 관계를 보면 어젠가요? 싱가포르의 윤석열 대통령이 독트린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모든 소통 채널을 다시 정상화하겠다. 이제 그렇게 와 있고 중국도 지금 한국과 관계를 더 이상 나쁘게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7년간의 터널에서 한중 관계는 이제 어둠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중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92년에 수교하고 나서 30여 년 동안 무역 흑자를 봤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돈 안 되니까 이제 남이 되는 게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영향이 있죠. 우리는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해야 된다. 저기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나라끼리 뭉쳐야 되고
사회주의 국가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방침인데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 안미 경쟁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쪽에 이제 정책에 완전히 모든 것을 갖다 놓은 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무례함, 심지어는 이제 대사급 정도가 하면 안 될 발언들을 한 것을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그런 세 가지 요인이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내다른 이제 뭐 배경이라고 싶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한 번도 사상의 친구 이념에 동지였던 적이 없어요. 한중 관계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해관계입니다.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인데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될 뻔했죠. 지금 김정은이 뭐 북한에서 뭐 폼 잡고 있지만 미사일 쏘고, 근데 김정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6.25 때 미군이 우리를 도와줘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이, 그때는 중공이죠. 인민해방군 60만이 넘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통일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중국에 대해서 중공이라고 불렀지 중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79년에 수교하면서 중국, 뭐 우리 가까운 이웃, 친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우리한테 총불을 겨누고 이런 적이 친구가 되냐고요. 근데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의 이 수출 지역이 됐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제 임금이 떨어져서 안 되는 OEM 공장의 하청 기지로서 중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친구한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 누가 제일 가깝냐 그러면 매일 같이 얼굴 보고 자는 부부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와 관계는 서로 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긴 한데 문제는 돌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싸워가지고. 부부가 돌아놓으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냐는 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퇴출되면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악화가 됐는데, 지금 자타나 보시면요. 1992년 수교 후에 보면 우리나라 GDP가 중국 GDP의 83%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2023년 기준으로 1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팔자가 우리는 8분의 1로 떨어졌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8%에서 미국 GDP의 64%까지 8배나 커졌어요. 중국은 그 사이 8배가 커졌고,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8분의 1로 짜부러들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왜 우리한테 홀대하고 냉대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GDP의 80%를 때 우리 보고 형님,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지금 93년에 우리가 83% 갔을 때 중국의 18개 성의 GDP를 다 합쳐야 한국 하나의 GDP가 같았어요. 그때 중국이 우리한테 선생님으로 모셨죠.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광둥성 한 개 성의 GDP보다 한국 GDP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시진핑이 한국에 방문 안 하냐고 그러는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광둥성보다 작은 사이즈가 한국이에요. 그럼 시진핑이 광둥성에 1년에 몇 번 가냐? 10년에 한 번도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서 당당하고 중국이 우리를 대접하게 하려면 이 사이즈를 다시 80%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서 뭐 중국 망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계속 냉다고 홀대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삼성이 중국에서 핸드폰 접었고, 현대차가 자동차 접었고, 우리 엘모마트, 이모마트가 다 문 닫고 나왔고, 뭐 카페베네가 문 닫고 나왔고, 소라수, 후가 다 문 닫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 망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제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정말 중국이 시장이 없어져 가지고 망한 거냐, 아니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져서 나온 거냐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그 GM 포드, 얘들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공장 털고 나왔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에스트로데, 미국 화장품 회사가 문 닫고 나왔냐? 아니요. 월마트 문 닫고 나왔냐고. 그리고 스벅, 중국에서 계속 확장해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리고 애플, 핸드폰 여전히 94%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 포드, 에스트로데, 월마트, 스벅은 중국에서 장사하는데 그거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한국은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온 건가?
이건 이제 답은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너무 이제 정서적으로만 바라보고 팩트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밑에서 바라보면 숲에서 위를 쳐다보면 하늘은 작게 보이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쭉 보고 옆을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중국 한 나라만 놓고서 밑에서 산을 쳐다보면서 이제 보니까 답이 좀 달라지고 산 위에 정상에다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쫙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이 곧 망했다, 폭망했다 이러면은 미국이 제재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되지. 저절로 망할 건데. 근데 왜 대통령부터 나서서 저 난리를 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실제 중국은 미국이 온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할 정도로 크시고 강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고 그러면 맨 먼저 도망가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심플하게 보면 MSCI 인덱스에서 중국의 돈들을 다 빼야죠. 비중을. 근데 여전히 에머징 마켓, 디벨로핑 마켓에서 EM 마켓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한 40%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좋은 일이지만 국채 그 채권 월드 인덱스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랭킹 1등이 채권 인덱스도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3등이 중국입니다. 우리는 저 한참 밑에 있고요. 그러면 이미 채권 인덱스 안에서 중국이 곧 망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영국이 가장 먼저 뺐어야죠. MSCI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본드 인덱스에서도 중국이 이게 높은 랭킹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이 보는 중국, 미국하고 영국이 바라보는 중국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망했다고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misunderstanding은 mistake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팩트를 보고서 우리가 먹을 거를 이제 어디서 이익을 체크할 건가를 이거를 파악하고 거기서 전략을 세워야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중국 폭망론에만 계속 몰입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감정보다가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만 3, 4년 동안에 너무 중국을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뭐 갓파더 그 대부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돈을 앞에 놓고서는 이 상대를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판단에 미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는 철저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중국은 뭐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저건 버블이고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 이제 폭망이다. 이런 시각으로 서방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 그걸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로서는 거기 장단하면 춤추면 먹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포천 500대 기업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이 없어서 빠져나온 걸 보고 시장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중국을 그 사이 이제 우리 감정 다시 좀 추스리고 이젠 진짜 냉정하게 이제 돈으로 보는 중국, 사상이나 이념으로 보는 중국, 또 미중의 전쟁 관계에서 동맹으로 보는 중국이 아닌 돈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중의 전쟁이 점점 가열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했을 때 또 한중 관계 또 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스탠스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한테는 대미 리스크도 있고 대중 리스크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답은 뭐냐고 그러면 지중하고 지미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지금하고는 달리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대선 이후에 그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찾는지 이걸 정말로 피 터지게 밤새 가면서 연구할 때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